시장의 달러를 계속 흡수를 했습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장기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입에 실패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수익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이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실제 투자자분들이 그 이슈들을 토대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쉽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자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원달러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전체 그림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독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죠. 태국의 바트와나 베트남의 동화보다도 우리 한국의 원화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몇 가지 외부 요인들이 섞이면서 지금 원화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왜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 달러가 갑자기 귀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포 금리예요. 이게 갑자기 최근에 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미국 정부가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달러를 싹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긴축을 유지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의 달러를 계속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면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메타, 구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면서 또 달러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남아돌질 않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쓸 때는 많은데 시중에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레포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시장에 돈을 쓸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달러는 시장에서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을 했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뭡니까? 엔저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서 21조엔을 시장에다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엔저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의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상관 개수가 뭐냐면 두 상품에 대해서 상관 개수가 1이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화와 엔화의 상관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엔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엔화가 빠지면 원화도 같이 빠지는 그런 개념을 바로 상관 개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원화와 엔화의 상관 개수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0.6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 원화 약세도 같이 가속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보다도 일단은 일본의 엔화가 약세 흐름으로 가니 우리나라도 같이 끌려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와 상관 개수가 또 높은 통화가 바로 위안화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한다고 3조 위안을 넘게 시장에다 풀었어요. 중국도 지금 엄청난 부양책을 하고 있죠.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양책이 위안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화 흐름이 약세 흐름으로 가니 상관계수가 높은 원화 또한 약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의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부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화 가치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 내부 포인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장기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 장기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입에 실패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200조 원 이상의 채권 발행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가 윅비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 70조, 80조 정도 채권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당연히 채권 발행을 100조 이상 단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외부적인 요인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부적인 요인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인들을 과연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율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긴축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즉 더 이상 달러를 흡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한마디로도 달러 수급 압박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란 게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고용 악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또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가겠고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세 방향으로 가겠고 그러면 외국인들 이탈도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뉴욕 여는 총재가 필요하면 채권 매입을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죠. 지금까지는 채권을 판매를 하면서 달러를 연준이 거두어들였다면 앞으로는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약달러 흐름으로 가는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통합 계좌를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도도 개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증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MSCI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80조에서 90조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 자금 흐름이면 환율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의 불안은 원인도 명확하고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리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채권 구조입니다. 이건 좀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I 투자의 80% 이상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짓자니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빅테크들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면 그러면 재무제표가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겠죠. 그럼 투자도 덜 들어올 것이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대한 빅테크가 사모펀드에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야, 이걸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이거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빅테크들의 임대료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금융회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들은 또 그 채권을 투자자들한테 또 판매를 해요. 이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빅테크들의 수익성이 흔들리거나 또는 AI 장비들에서 감가상각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빅테크들이 임대료를 제때 못 낼 수가 있겠죠. 뭐 한두 번 임대료를 못 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뭐 한 달, 1년, 2년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채권은 부실화가 되고 그게 연속으로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2008년도에도 이 부동산 모기지 채권을 안전한 상품처럼 포장해서 팔았다가 그게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비슷한 구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의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잠재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AI 버블이 터지면 저는 여기서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이 현금 기반의 AI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기반의 AI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리스크를 뽑는다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채권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우리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 한국 정부가 친증시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좀 회복을 한다면 그러면 편입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MSCI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이 된다면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도 안정이 될 것이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AI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집단은 누가 됩니까? 전쟁을 하는 집단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는데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 집단이 돈을 많이 벌까요? 전쟁을 하는데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집단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무기와 식량은 뭘까요? 저는 전력기기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한국이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중국을 대신할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부상할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재 3조 위안 이상의 돈을 풀면서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이자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내수 시장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찾아오면서 돈을 좀 써준다면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현재 갈등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수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현재 갈등이 심하죠. 우리 한국은 양쪽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 변동성은 외부적 요인이 크지만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데이터 기반의 채권 구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증시는 나름 긍정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한 뉴스만 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고 우리 한국 시장은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실제로 어떤 힘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AI가 만들어낸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D램, 낸드 가격이 AI 서버 수요로 인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2025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HBM, DDR5, eSSD 같은 AI 인프라용 고부가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비트를 팔아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이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커지는 구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HBM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HBM3E 12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2026년도에는 HBM4를 양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HBM 경쟁력 회복의 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전 회사가 역량을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HBM4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그런 협력 구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에서 엔비디아의 검증만 제대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삼성은 HBM 쪽에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익은 메모리 전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HBM 시장은 단순 성장 산업이 아니라 AI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회복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D램과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메모리 분야에는 세계 1등이죠. D램에서는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35%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메모리는 업황이 좋을 때는 모두가 웃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누가 살아남느냐가 시장 지배력을 결정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도 그리고 시안에도 엄청난 초대형 팹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신 EUV 공정이나 3D V 낸드 같은 그런 기술들 덕분에 불황에도 버틸 체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AI 때문에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게 또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삼성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의 가격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메모리 가격 결정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산업은 항상 강한 흐름이 나타나죠. 전력기기도 그랬습니다. 전력기기도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가 삼성이 메모리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리를 제껴놓고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부분은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삼성도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좀 따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2025년도에 2나노 공정을 확보를 하고 2026년도에는 1.4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점점 확대가 되겠죠. 아직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낮지만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메모리의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메모리의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파운드리도 좀 성장을 시켜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만 잘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설계나 패키징이나 고객 관리나 이런 생태계를 다 같이 갖추어야 그래야 삼성이 이 AI 시대에 확실한 주도주로서 군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의 모바일 사업은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 즉 AI 폰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최근에 갤럭시 25라든지 또는 AI 폴더블 폰이라든지 차세대 폼팩터 신제품들이 2025년도에서 2026년 연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중저가 라인에도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면서 출하량과 ASP를 동시에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은 예전처럼 부진한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유지하면서 AI 기능을 통해서 재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린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메가 팩토리와 스마트 팹을 좀 보셔야 돼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GPU 5만 개를 확보를 해서 이 반도체 공정을 좀 AI화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을 고도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의 수율, 그다음 리드 타임, 공정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차원이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수율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공장에 AI가 탑재가 되면 그러면 그런 수율이나 조금 더 성공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삼성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삼성 반도체의 마진 구조가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은 2025년도를 기점으로 AI, 로봇, 바이오, 로봇 서비스 등 그런 여러 사업을 전면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모바일, 가전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인사들을 펼쳤죠. 근데 지금은 AI 디바이스, 그다음에 AI 서비스, 플랫폼 이런 구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삼성은 구독 서비스, AI 기능 서비스, 로봇 서비스 이런 시장이 열리면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서 이 서비스 매출 비중까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 처음으로 M&A 전담 조직을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그리고 첨단 칩 설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굵직굵직한 M&A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중장기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이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앞으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AI 랠리 덕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일부 분석으로 보면 DCF 기준으로는 여전히 20% 정도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메모리와 AI 중심으로 좀 고도화가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확대나 이런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또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주주 환원이 이게 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강한 흐름이 한번 나타났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하더니 다시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상승을 할 때 탄탄하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밀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삼성전자 차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월봉의 흐름이나 주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가는 요 흐름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변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변곡이 나타나는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 물량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요 11만 원대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용 물량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20% 정도 빠지는 자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8만 5천 원 정도 삼성전자가 위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청산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8만 5천 원대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그 물량을 싹 먹어주면, 그러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면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만 5천 원 자리에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자리 대비해서 30% 빠지는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입니다. 7만 5천 원 자리인데 7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다시금 회귀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베팅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이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자리가 가장 긍정적인 자리고, 일단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먼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몰빵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나누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죠. 2달 동안.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합 한 13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2조 8천억으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앞으로 기대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유통주식 수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4억 4천만 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그러면 4억 4천만 주에,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렇게 끄으면 평균 가격이 나오죠. 그 중간 가격대가 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유통주식에다가 8만 8천 원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계산이 됩니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390조 정도의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다라고 나오죠? 12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상승 파동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조 8천억에 390조를 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보니까 3.2%가 나옵니다. 3.2%.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3.2%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던 평균 가격 8만 8천 원 대비 32% 정도는 기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88,000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 27% 상승했네요. 거의 한 30% 정도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 88,000원 자리를 때린다면 그러면 30% 정도의 상승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인들 매도가 더 나와야 그래야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재무 흐름이야 뭐 볼 게 없겠죠. 뭐 영업이익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7년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80조 규모의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0조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유입이 된 신용 물량이 털리느냐 털리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